안녕하세요. 웹소설 작가 제1강 웹소설 시장의 2의 진행을 맡게 된 강사 박진범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에 앞서서 웹소설 산업 구조의 이해부터 알아볼 건데요. 웹소설 작가, 웹소설이란 여러분들은 웹소설이란 것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웹소설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연재되는 이야기 콘텐츠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웹소설 작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콘텐츠를 창작하고 집필하는 전문 창작자를 말하겠죠. 웹소설은 디지털 환경에서 연재되는 콘텐츠입니다. 그렇기에 빠른 전개, 강한 몰입감, 흥미로운 소재를 기반으로 독자의 반응과 피드백에 유기적으로 반응하며 진화해 나가는 이야기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이 출판 연재와 큰 차이점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독자와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출판 연재되는 책들의 경우 종이책을 내서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읽을 때마다 독자와 작가가 소통할 방법은 없죠. 하지만 웹소설의 경우 한 편 한 편, 편당 연재로 계속해서 쭉 이어지고 이러한 한 편마다 댓글이 적히기 때문에 한 페이지마다 작가와 독자가 소통할 수 있는 특이한 콘텐츠가 바로 웹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웹소설의 진로 및 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함께 웹소설 시장은 지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인 창작자 중심의 플랫폼이 다변화되고 무엇보다 스마트폰과 웹 기반의 독서 환경이 일반화된 것이 주요한 대중문화 콘텐츠로 웹소설을 자리 잡게 해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웹툰,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 산업에서 웹소설 원작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원천 IP의 기획자로서 그 역할과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웹소설은 이미 검증된 콘텐츠이기 때문에 만화나 여러 가지 미디어로 바꾸는 것에 있어서 다들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조회수나 추천수 따위로 이미 그러한 결과가 나왔고 고정적인 독자층이 존재하며 고정 팬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투자자들도 조금 더 수월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에 다양한 형태의 진로가 존재하며 각종 공모전과 플랫폼 연재를 통해 데뷔하거나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할 기회도 확대되고 있고요. 현재 현황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정식 연재를 비롯해 2차 콘텐츠와 작업의 원작자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웹툰 시장 작품의 대부분은 웹소설을 웹툰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웹툰의 경우 웹소설 원작 웹툰이 굉장히 많죠, 지금.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현재 웹소설 플랫폼들의 경우에는 완결되기 전에도 백화가 되지 않은 작품들에도 웹툰화 결정을 미리 시켜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정한 성적만 넘으면, 일정한 조회수가 넘고 정해진 반응이 달성되면 곧바로 웹툰화 딱지 붙여주고 네이버 웹툰화 확정, 카카오 웹툰화 확정을 시켜주는 경우가 최근에는 굉장히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 페이지, 문피야 다양한 플랫폼에서 작품을 연재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전속 작가나 계약 작가, 회사로 들어가서 일정한 수입을 받고 활동하는 작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 산업 전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아주 넓은 것이 현재 웹소설 산업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시리즈.
대형 포털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존재하는 플랫폼인데요. 대규모 유료 이용자가 존재하고 웹툰으로의 확장성도 굉장히 강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인 작가들의 데뷔 플랫폼으로는 적합하지 않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전부 네이버라면 한번 들어보셨을 만큼 이용자가 많은 사이트고 그렇기에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만큼 작가도 많고 도전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데뷔하는 플랫폼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무엇보다 이 데뷔 자체를 신인 작가들에게 기회를 잘 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카카오 페이지입니다. 카카오 페이지의 경우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이버와 비슷하게 대규모 유령 이용자가 존재하고 다양한 장르가 존재하면서 웹툰으로 똑같이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신인 작가들의 데뷔 플랫폼으로는 적합하지 않고요. 메이저 플랫폼 두 개가 비슷한 점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데뷔를 해야 할까? 어디에 나의 작품, 어디서 내가 작가로서 처음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자, 그런 신인 작가들을 위한 등용문도 당연히 있죠. 데뷔를 원하는 작가들에게 가장 적합한 플랫폼, 웹소설의 등용문이라는 별명이 있는 플랫폼 문피아입니다. 장르 소설 전문, 자유연재와 유료 전환 구조,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등용문이고요. 매년 공모전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최근엔 문피아가 네이버와 합쳐지면서 이 공모전에서 입상하거나 주요한 성적을 거둔 작품의 경우엔 웹툰화 확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이 공모전을 통해서 성공한 작품 중에는 꽤 유명한 나노마신이라는 작품도 존재가 합니다. 신인 작가들이 올라올 수 있는 만큼 다른 플랫폼들에 비해서 진입 장벽은 분명히 낮은 편입니다. 꾸준히 작가들을 캐내려는 시도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메이저 플랫폼들의 경우 광고 배너가 없으면 너무나 많은 작품 수에 의해서 내 작품이 묻히고 내가 빛을 볼 수 없지만 여기서는 내가 실력만 있다면 그리고 사람들, 독자분들을 끌어들이는 방법만 충분히 알고 있다면 충분히 처음 글을 쓰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소설 독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웹소설의 특징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웹소설의 80% 이상은 모바일에서 읽힙니다. 직관적이고 간결한 문장을 요구하고요. 설명과 묘사보다는 사건과 대사 위주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웹소설 작가를 꿈꾸신다면 웹소설을 한 번 정도는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컴퓨터로 켜서 웹소설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마우스로 보신 경험보다는 핸드폰을 켜서 이 앱에 등장하는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줄글로 된 웹소설을 읽으신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이렇게 구성된 웹소설의 경우에는요, 이 핸드폰 화면 하나 한 줄에서 한 문장이 끊기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혹은 이렇게 하나의 화면에서 그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의 대사로 이루어진 대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바일에서 대부분의 독자들이 읽기 때문에 작가들 또한 그 핸드폰으로 편히 읽을 수 있는 구성으로 글을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직관적이고 간결하게 문장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설명과 묘사보다는 빠르게 나에게 주입될 수 있는 사건과 대사 위주의 구성으로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웹소설은 1일 연재로 연재됩니다. 물론 주 5회로 연재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경우 문피아에서 연재하게 된다면 보통 1일 1회의 연재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의 서사 대신 여러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설계로 이루어진 이야기들이 많고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편의 시작과 끝맺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편 단위로 편당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한 편에서 계속해서 다음 편으로 독자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흥미를 유발해야 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인데요. 우리는 한 편이 끝날 때마다 다음 편을 보고 싶도록 다음 편을 보기 위해서 쿠키를 쓰거나 혹은 100원이라는 돈을 쓸 수 있도록 독자분들에게 흥미를 주고 궁금하게 호기심을 그리고 기대감을 심어 주어야만 합니다. 이게 웹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출판소설, 장편소설과는 다른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일 연재 그리고 모바일 환경이라는 특징 때문입니다. 자, 웹소설 독자의 특징의 경우에는요, 즉각적 피드백과 상호작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조회수 기반의 실시간 반응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1화, 2화가 있다면 네이버에선 별점으로 체크하는 경우도 많죠. 별점이 있다면 9.74점, 9.62점 같은 경우로 어떤 화에 어떤 독자들의 반응이 있었는지 실시간으로 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피아의 경우에는 조회수가 화수마다 하나씩 표시가 되죠. 그걸 작가도 볼 수 있고 동시에 독자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에 휘둘리지 않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출판 연재에는 없는 웹소설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강점입니다. 휘둘리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이 웹소설의 강점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종이책을 쓰는데 한 페이지마다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나와는 다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피드백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귀중한 경험일 것입니다. 하지만 종이책을 쓸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죠. 나는 나 스스로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나 스스로 판단하고 나 스스로 피드백하면서 그 이야기를 끝맺음해야 합니다. 하지만 웹소설의 경우 한 편을 연재하면서 그 편마다 달린 댓글, 내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는 독자분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내가 실수했거나 혹은 더 나은 의견이 있거나 혹은 나는 생각하지 못했던 피드백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참고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즉각적 피드백과 상호작용의 경우에는 다른 콘텐츠에는 없는 웹소설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오히려 휘둘려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겠죠. 출판 연재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나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구성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나만의 흐름대로, 나만의 호흡대로 갈 수 있다면 웹소설의 경우 내가 이끄는 배 위에 여러 명의 사공이 존재하게 되어서 여기로 가면 어때요? 저기로 가면 어때요?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다 보면은 어느샌가 배는 산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휘둘리지 않고 받아들여야만 웹소설이라는 이 미디어 콘텐츠의 장점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흐름대로 가는 것도 좋지만 이 웹소설을 쓴다면 존재하는 장점은 전부 이용하는 게 좋겠죠. 이 점을 충분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 점을 더 활용한다면 더 성공하고 더 유용하게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방법들을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독자의 니즈입니다. 웹소설에선 굳어진 클리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독자들도 이 굳어진 클리셰를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에 초보 작가들이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클리셰를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요즘 웹소설 댓글이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아, 또 회귀네. 또 상태창이야? 아, 또 헌터물이야? 와 같이 이미 해당 작품에서 그 설정이 풀리지 않았음에도 이미 클리셰로 굳어진 설정들의 경우에는 대충 전개만 봐도 아, 회귀네, 아, 상대창이네, 아, 헌터물이네 처럼 벌써 이후에 이어질 설정들에 대해서 예상하고 이미 숙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클리셰로 이미 굳어졌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웹소설 판에는 이미 너무 많은 작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독자분들에게는 익숙해져 버린 이야기 구조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초보 작가들이 그래서 아, 나는 특별한 작품, 아무에게도 없었던 작품, 어디에도 없는 작품을 써서 성공할 거야. 클리셰는 전부 벗어날 거야. 절대 뻔한 걸 쓰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새로운 작품을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웹소설 독자들의 경우에는 모두 보고 싶은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장르마다 정해진 그분들의 니즈를 파악하여서 어떤 플롯, 어떤 전개를 고르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귀나 상태창이나 먼치킨 같은 이미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요소들을 보고도 결국 그것을 누르는 독자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실시간 랭킹 혹은 인기작들을 살펴보면 뻔하다, 또 이거냐 라고 하는데 결국 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그러한 클리셰를 쓴 작품들입니다. 우리는 아, 너무 뻔한 작품들이 많다, 나는 벗어나야지가 아니라 왜 인기가 많을까? 왜 인기를 얻었고 독자분들은 왜 계속 이러한 작품들을 원하시는가? 왜 보고 싶어 하는가? 우리가 작가로서 활동할 땐 늘 왜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작가로서 독자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보고 싶은 것을 캐치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고 싶은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건 조금 슬픈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장르의 다양성이 많이 떨어져서 정말 예술적이고 정말 신선한 작품들이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이 일을 업으로 삼아야 하고 결국 많은 인기를 얻어야 하는 작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건 그것을 확실하게 찌르고 노린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독자분들을 끌어올 수 있고 내가 작품을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독자분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보고 싶은 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것을 찌르기도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원하는 것, 보고 싶은 것을 우리는 작가로서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니즈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회귀물 장르입니다. 요새 굉장히 많죠. 과거로 돌아간 주인공, 미래 지식을 기반으로 승승장구, 이런 작품들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무척 많은 작품이 있고 이미 완전히 굳어져 버린 클리셰죠. 하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클리셰입니다. 아까 말했죠? 왜 사랑받고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고요.
자,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 갖지 못한 것을 갖는 것.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입니다. 누구에게나 후회는 있는 법이고 누구에게나 돌이키고 싶은 순간은 있는 법이죠. 그게 이 회귀라는 클리셰가 찌르는 니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귀물에서 지켜져야 하는 니즈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가난했던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의 지식으로 부자가 된다. 과거에 놓쳤던 첫사랑을 회귀해서 다시 만나 결혼한다. 과거와 달라진 결과, 지금 갖지 못했던 것을 쟁취하는 것, 이것이 회귀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회귀물이 찌르는 가장 강력한 니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자의 니즈를 이렇게 정확히 파악하기만 한다면 어떤 플롯에든 응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자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작품을 읽고 작가 또한 독자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건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작가는 언제나 작가인 동시에 독자여야 한다. 이 말을 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장르에 존재하는 재미가 무엇인지, 해당 장르를 읽는 독자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작가로서 이 작품은 왜 성공했을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작품들을 읽을 때 잠시 작가가 아니라 독자의 시선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것을 돈 주고 계속해서 읽을까? 그러면 이 편을 읽었을 때 다음 편도 돈 주고 읽고 싶어지나? 만약 읽고 싶어진다면 왜 읽고 싶어졌을까? 내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무엇일까? 나는 이것을 보고 어떤 댓글을 남기고 싶을까와 같은 독자의 시선에서 다른 작품들을 볼 수가 있다면 이러한 재미, 그리고 독자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니즈를 조금 더 수월하게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작가로서 이 문장은 깔끔하지 않고 군더더기가 너무 많아. 이 묘사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플롯은 왜 이렇게 구성했지? 이 갈등은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캐릭터의 핍진성이 깨졌네. 설정이 뭔가 망가졌네. 처럼 작가의 시선으로 분석한다면 조금 더 나은 문장을 떠올리고 조금 더 나은 묘사를 떠올리고 조금 더 나은 플롯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독자의 시선으로 보아서 내가 이 글을 계속 읽고 싶은가? 내가 이 글을 계속 읽고 싶다면 어디서 재미를 느꼈는가? 내가 가장 재미를 느낀 건 뭐였지? 나는 뭐가 제일 재밌었지?를 작가와는 다른 시선으로서도 볼 수 있도록 내가 두 가지의 눈으로 이 웹소설이란 것을 볼 수 있도록 언제나 글을 쓰는 동시에 작품을 읽고 인기 있는 작품들을 읽으면서 왜 인기가 있는지 왜를 계속 떠올리며 또한 순수한 재미, 왜 계속 이걸 읽고 싶은가를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앞으로 웹소설 작가로서 확실한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장 하나만큼은 계속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강조하겠습니다. 자, 주목받는 작품을 만들기 위한 기본입니다. 작가 스스로가 독자가 되는 것, 아까도 말했죠. 내 작품을 읽는 독자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 이미 존재하는 가장 매력적인 전개, 바로 클리셰를 아는 것, 그리고 단단하게 짜인 이야기 구성,
이것들이 주목받는 작품들을 위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가 스스로가 독자가 된다면 니즈를 파악하기도 쉬울 것이고 스스로가 독자가 되었으니 이미 존재하는 매력적인 클리셰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요소들을 안다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단단하게 짜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첫 번째 사항을 확실하게 기억해 놓으시라라고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클리셰를 활용한 예시 하나를 보겠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지만 빚조차 갚지 못한 A. 누구보다 성실하게 노력했지만 현실은 너무 힘들다. 어느 날 교통사고를 겪고 15년 전으로 돌아간다. 어떤 주식이 오를지도 알고 어느 지역 땅값이 오를지도 안다. 우리 집은 이제 빚질 일 없다. 나도 평생 일만 할 필요 없다. 이제 난 인생 역전이다. 없어졌던 것, 내가 결핍되었던 것, 내가 바꾸고 싶었던 과거를 회귀해서 돌아가서 바꿔버리는 것. 회귀의 니즈를 찌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과거에서 후회됐던 것, 갖지 못했던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클리셰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 무난한 작품이 됩니다. 크게 흠잡을 곳은 없지만 특별하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더 주목받고 독자들에게 기억되기 위해선 나만의 개성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의 차이로도 남들과 차별된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웹소설 산업구조의 이해, 주요 플랫폼 소개, 웹소설 독자의 특징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그럼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